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동적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평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평형은 쉽게 이야기하면 균형을 이룬 상태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구독자 A와 팔씨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의 힘의 크기와 A의 힘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팔씨름을 시작했을 때 팔씨름은 결판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겁니다. 왜요? 제 힘의 크기와 A의 힘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두 크기가 같아서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평형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동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동이 한자로 움직일 동자예요. 즉 움직이는 평형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보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는 평형?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팔씨름을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구독자 A랑 그냥 팔을 잡고 있을 때와 서로 힘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두 팔의 움직임이 없는 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힘을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어나는 두 변화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상황을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땐 잘 모르겠죠.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상 위에다가 컵 하나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1년 동안 컵을 방치하면 컵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증발해서 수증기로 바뀌어 버릴 거예요. 1년 뒤에 선생님이 이 컵을 다시 본다면 컵 안엔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수조를 덮어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이 상태로 1년 동안 방치했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증발하면서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증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조 내부의 수증기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만큼의 수증기를 포함하게 되면 더 이상 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물의 높이가 낮아지다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게 중학교 수준에서는 맞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화학원에서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물론 물의 높이가 줄어들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물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에도 물의 증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물의 증발이 일어나면 선생님, 물의 높이가 내려가야죠. 왜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 까닭은 물의 증발의 역반응인 수증기의 응축이 증발과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 증발되는 만큼 다시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물의 양이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팔씨름 상황 기억나요? 우리가 단순히 손을 맞잡고 있을 때랑 팔씨름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걸 봤을 때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라고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설명이 됩니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로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아까 선생님이 왜 팔씨름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설명이 이해가 됐다면 동적 평형은 거의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비슷한 예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컵 안에 있는 물을 증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컵 안에 있는 물에다가 고체 물질을 녹여볼 거예요. 편의상 설탕을 녹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컵 안에다가 과량의 설탕을 넣고 유리막대로 천천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갈 거예요. 그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용해라고 합니다. 근데 과량의 설탕을 넣고 유리막대로 젓게 되면 설탕이 녹아 들어가다가
더 이상 설탕이 녹지 않는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린 중학교 때는 용해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용매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질이 녹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 위에서 봤던 내용을 밑에다가 적용을 해볼까요?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설탕의 용해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고체 설탕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녹아있던 설탕이 다시 고체 상태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를 이용해서 이 현상을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설탕이 녹아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설탕의 용해 속도와 설탕의 석출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동적 평형이 뭔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는 동적 평형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동적 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설탕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발과 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화학원에서는 동적 평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물리평형과 화학평형, 그리고 여기 있는 물리평형이 다시 또 상평형과 용해평형으로 나뉘거든요. 물리평형과 화학평형의 차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떠오르지 않겠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주면요. 물리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 화학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변화입니다. 컵 안에 담겨있는 물이 증발된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컵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물에 녹는다고 해서 설탕의 성질이 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상태 변화와 용해와 석출은 물리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리 평형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상평형이 상태 변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동적 평형, 용해 평형은 용해와 석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적 평형을 이야기해요. 이외에 화학 변화에서 나타나는 동적 평형은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세분화하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평형은 물의 증발과 응축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썼을 때 정반응이 증발, 역반응이 응축에 해당하겠죠. 보통 상평형에 대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림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물 분자, 수증기 분자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 화살표는 입자의 이동 또는 반응 속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 표면을 보면은 물 입자 4개가 바깥쪽으로 화살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화살표의 의미는 물의 증발 속도를 의미합니다. 위쪽의 수증기를 보면 하나는 물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게 바로 수증기의 응축 속도. 얘는 그냥 수증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의 상태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증발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아직 동점 평형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물의 증발 속도는 여전히 화살표 4개로 똑같은데 반면에 응축 속도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하나, 둘, 셋, 4개로 늘어났죠. 그러면 오른쪽 상황은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은 상황이다. 즉, 어떤 상태에 도달한 상황이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화살표의 개수는 반응 속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는 증발 속도가 더 빠르네? 아직 동적 평형 도달하기 전. 오른쪽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되는 사실은 물리 평형에서는 정반응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도 증발 속도는 화살표 4개, 나중에도 증발 속도는 화살표 4개로 표현되는 게 보이죠. 증발 속도, 용해 속도, 이와 같은 정반응 속도는 온도와 같은 외부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속도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역반응은 정반응에 따라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역반응이 빨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역반응이 화살표 하나였지만 역반응 화살표 4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동적 평형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의 속도는 변화가 없지만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이것만 알면 용해 평형은 따라오는 개념이에요.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물 속에 고체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고체 설탕이 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정반응 속도, 용해 속도에 해당해요. 그러면 녹아있는 설탕 분자가 다시 고체로 튀어나오는 이 파란색 화살표는 석출 속도에 해당하겠죠. 처음에는 누구의 속도가 더 빨라요? 용해 속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석출 속도가 빨라지다가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가 동일해졌네요. 세 번째 그림 상태가 어떤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다. 보이죠?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용해 속도는 변화가 없지만 석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 이게 물리평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정반응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역반응의 속도는 빨라진다. 이거를 그래프로도 그려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증발 속도, 즉 정반응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요. 응축 속도와 같은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이 아직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비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럼 마지막 화학 평형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화학 변화의 예시로 뭐가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사이의 반응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반응 말고 다른 반응은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최근 3년간 화학평형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화학평형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신 시험에는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예시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 되고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관을 준비해서 이산화질소 기체를 넣어 놓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산화질소 기체가 사산화이질소로 바뀌어요. 반대로 시험관에다가 사산화이질소를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기체가 이산화질소 기체로 바뀝니다. 이렇게 두 기체의 반응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앞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색깔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의 기체고요.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의 기체예요. 그러면 실험 그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속에다가 먼저 NO2 기체를 넣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방치를 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NO2 기체를 넣었어요. 그래서 시험관의 색이 젓갈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젓갈색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옅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젓갈색의 이산화질소 기체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 기체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전히 시험관이 투명해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이 실험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거거든요. 이산화질소 기체를 먼저 넣었을 때 시험관의 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험관 내부의 기체 입자수는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시험관 속 기체의 압력 또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보통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 시험관의 색 변화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 시험관의 색은 젓갈색이었어요. 하지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서 시험관의 색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색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젓갈색의 시험관이 점점 옅어지다가 색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두 번째, 기체 입자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산화질소의 개수는 2, 사산화이질소의 개수는 1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산화질소 기체 2개가 반응해야 사산화이질소 기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2개의 기체 입자가 줄어들고 1개의 기체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관 내부의 기체 입자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줄어들 것이다. 2번에 대한 정답이 3번 정답에도 영향을 줍니다. 3번에서 시험관 속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요, 용기 속에 있는 기체가 용기 벽면과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러면 시험관 속에 기체 입자가 많을 때와 적을 때
언제 충돌 횟수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기체 입자가 많을 때겠죠. 그래서 용기 속에 기체 입자가 많을 때는 압력이 크고요. 입자 수가 적을 때는 압력이 작습니다. 근데 아까 2번에서 우리 뭐라 그랬죠?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체 입자 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럼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관수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시험관에다가 NO2가 아니라 N2O4를 먼저 넣었다면 1번, 2번, 3번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건 선생님이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고정 댓글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동적 평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직 동적 평형에 대한 개념만 배운 거지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N분화학에서 동적 평형 문제를 푸는 방법, 자주 나오는 보기,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푸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